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우연히 찾아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아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작은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입니다. 좁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담벼락마다 칠이 벗겨져 있지만 저에겐 40년째 정든 동네입니다. 작은 수선 가게는 골목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옷을 고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현관문 앞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낯선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투에는 임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체통은 10년도 더 된 낡은 것이라 비가 오면 편지가 적기도 하는데 다행히 그날은 편지가 말끔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편지인가 싶었지만 주소를 자세히 보니 분명 우리 집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겠지만 이상한 예감에 조심스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인 A 사용지 2장짜리 편지에는 한 청년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생인 25살 청년은 서울에서 자취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이 동네에 저렴한 월세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지인이 10년도 더 된 오래된 정보를 준 것이었죠. 편지에는 청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싶다는 내용,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까지. 마지막 문장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도 이 동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준 인연처럼 느껴져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선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적막하다고 느끼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청년의 절실한 편지를 시작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긴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화장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20살이던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를 닦으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은 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슬픔이 밀려올 것 같아서 쉬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수선 가게도 그때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수선 가게를 통해 만나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슬픔에 갇혀있던 제가 세상을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젊은 손님들을 볼 때면 가끔 제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고를 당했지만 지금쯤이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가끔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요? 임성민이라는 청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편지 속 청년의 진솔한 마음이 제 딸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딸이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순수한 열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방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작은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래된 이불장에서 새 이불과 베개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박스들을 정리하고 낡은 벽지를 걸레로 꼼꼼히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두었던 제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청년과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임성민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부산에서 자란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이었죠. 아버지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공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 2시간씩 신문을 돌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늦게 돌아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흘리는 땀방울을 보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고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최대한 지출을 줄였고 방학 때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앞둔 지금 기숙사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제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월세는 제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이 동네의 저렴한 월세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망설였습니다. 낯선 주소로 보내는 편지가 과연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곳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을 박순자라고 소개하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선 가게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해진 가방과 낡은 운동화가 그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였는데도 봄옷처럼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또렷한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된 일상을 시작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보여주며 이것저것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해가 잘 들어오고 창문 밖으로는 오래된 감나무도 보입니다. 청년은 방 안을 둘러보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묻어나는 것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이야기.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 취업 준비를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월세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에 한 끼 밥을 함께 먹고 가끔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선 가게를 하면서 돈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혼자 사는 생활이 때로는 너무 적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감사하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만남이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20살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라는 설렘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공간에서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골목길 청소를 하고 성민은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골목길을 쓸고 7시면 수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은 보통 11시쯤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끔 수선 가게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성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게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성민이 도서관에서 돌아오면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성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저를 들고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따뜻한 쌍화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맛보는 따뜻한 정성이라며 성민은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활 습관으로 인해 작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민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불을 켜두는 것이 걱정되어 한 번은 일찍 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는 스탠드만 켜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밤에 화장실에 가보면 스탠드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조는 성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성민의 잠을 방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골목 청소를 하면서 빗자루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설거지하는 그릇 소리가 청년의 잠을 설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민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마개를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제게 평소처럼 지내시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성민의 도시락을 싸주고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두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성민은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면 먼저 달려와 거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민의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나간 성민을 기다리며 방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그동안 몰랐던 성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과외, 대학 시절의 학원 강사, 공사장 일용직까지 빼곡하게 적힌 경력들이 마치 성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학과 성적 우수상, 봉사활동 표창장 같은 빛나는 성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민은 돈을 벌면서도 학업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며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늘 젊은이들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오이 무침까지. 늦게 돌아온 성민은 평소와 다른 저녁 식탁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성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문득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선 가게에서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퇴근 후에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성민도 저를 보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던 성민이 이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성민은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서로에게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지혜가 성민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성민의 젊은 열정은 제게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 함께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성민이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힘들 때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이며 버티셨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성민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었다고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서랍 속에서 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살의 봄날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민에게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 후로 혼자 살아온 외로운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후회, 슬픔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딸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제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고 했고 저는 성민에게서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걱정을 이야기했고 저는 제 젊은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민이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면 저는 딸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같은 웃음과 같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닫아두었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무렵, 성민의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나가는 성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번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제 자식을 응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일도 많았고 면접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시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민은 웃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은 성민을 찾아 동네를 헤맸습니다. 결국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 성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술 한잔을 했다며 미안해하는 성민의 모습에서 가슴 아픈 젊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민과 함께 그네에 앉아 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성민의 면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반질반질 닦아두었습니다. 도시락도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면접 장소가 멀 때면 몰래 택시비를 장지갑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수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성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손님이 자신의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성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성민은 밤새워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면접 전날 성민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간직하고 있던 행운의 부적을 성민의 가방에 살며시 넣어두었습니다. 20년 전 딸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민의 손을 꼭 잡고 힘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면접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딸아이도 성민을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 좋아하는 호박죽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높이 평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적을 발견했다며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이 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힘이 될 거라고 했고, 저는 딸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이렇게 간절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아침부터 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수선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갑자기 성민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늦잠을 자던 성민이 이른 아침부터 뛰어오는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성민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합격 문자였습니다. 지난번 면접 본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오래된 밥그릇 대신 귀한 그릇을 꺼내 밥을 담고 마트에서 사온 특별한 반찬들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우리에겐 잊지 못할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성민은 입사 후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할머니 손목시계를 사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드리지 못한 효도를 이제는 저에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잠든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새들어 살 사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성민은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민의 출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장을 새로 맞추고 구두도 새 것으로 장만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수선 일을 하면서 성민의 바지단을 살짝 수선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구두를 닦아두는 일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성민은 제 앞에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처럼 성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대학에 합격했다며 기뻐하던 딸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회사에서 주말 근무가 있는 날이면 저는 성민의 회사 근처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성민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성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아이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에도 성민은 예전처럼 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새로 알게 된 동료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제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저와 성민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길을 쓸고 수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성민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성민이 첫 월급으로 사준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니 동네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더 밝아졌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이제 든든한 가족이 생겼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가족보다 깊어진 것 같습니다. 성민의 회사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달부터는 팀장님께 직접 프로젝트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있지만 꼭 저녁은 함께 먹으려 서두르는 성민을 보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는 요즘 수선 가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가르쳐 준 대로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하고 스마트폰으로 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민과 함께 남한산성에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오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다고.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참 넓었습니다. 성민은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그때는 제가 회계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기로 한 것도 성민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어르신도, 힘겨운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현관문 앞 우체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날의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우연히 찾아온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장수입니다. 올해 83, 평생을 목공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작은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대패며 끌들이 제 곁에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 지도 6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높은 아파트 숲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한옥과 양옥이 뒤섞여 있고 담장 너머로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덕분에 옛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요. 제 작업실은 집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낡은 창고였는데 제가 직접 손봐서 아담한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크게 내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했고 천장에는 환풍구를 달아 톱밥이 잘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장인이셨던 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래된 작업대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봄,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것처럼 작업실 문을 열고 나무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문이 많이 줄어들어 취미로 작은 목각 인형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때 작업실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급하게 우산을 펴다가 넘어졌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회색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무릎에는 흙이 묻었고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작업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준비해 두었던 습관처럼 저는 아직도 작업실 한켠에 티백과 포트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윤서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32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출근길에 우산을 들고 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제 손녀뻘 되는 나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작업실을 둘러보던 서희 씨는 제가 만들고 있던 목각 인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지쳐서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오고 싶었다고. 그러다 이 동네를 발견했는데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집 안 빈방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2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지만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새를 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날 만난 서희 씨의 모습에서 제 딸이 살아있다면 이맘때쯤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빗소리는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서희 씨는 출근해야 한다며 일어섰고 저는 문득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 2층 방을 한번 보시겠냐고 말입니다. 월세는 적게 받을 테니 대신 가끔 이렇게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도시 여성과 나이든 목수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만남.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우연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서희 씨가 이사 오기로 한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2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덜컥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60년 전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20살 때 처음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던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나무 하나를 다루더라도 정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죠. 나무에는 각각의 결이 있다. 그 결을 읽을 줄 알아야 진정한 목수가 된다.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5세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목수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가구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결혼 후 첫 작품으로 만든 게 지금도 거실에 있는 돌고지 장식장입니다.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작은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데만 한 달이 걸렸죠. 편백나무로 만든 그 요람에서 딸아이는 늘 새근새근 잘 돋았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책상, 의자, 화장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2층 딸의 방에는 그때 만든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20살이 된 딸이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 아내도 병을 얻어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업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깎는 일이 제게는 일종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큰 가구보다는 작은 목각 인형을 만드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손으로 만든 가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네 어린이집에 목각 인형을 기부하고 경로당에 작은 의자나 탁자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평생 써온 연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대패, 제가 처음 장만한 톱, 스승님께 선물 받은 글까지 각각의 연장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대패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손잡이는 반들반들해졌지만 아직도 날은 어떤 새 연장보다 예리합니다. 서희 씨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오랜 시간 자신만의 결을 만들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새겨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저녁이 되어 짐을 들고 온 서희 씨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은 생기가 가득한 그녀의 모습에서 마치 오래된 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윤서희 32살의 광고회사 A입니다. 매일 아침 8시 회의를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에 지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바뀌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기획안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 입사한 지 7년, 이제는 제법 중견 사원이 되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입 시절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수정하는 기획안들은 점점 더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주말에는 그저 잠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회사 근처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높은 빌딩뿐이었고 귀에 들리는 건 차들의 경적 소리뿐이었습니다. 20대의 저는 이런 도시의 삶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그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숲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동네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낮은 지붕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결심했지만 마땅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돌아다녔지만 대부분 오래된 집들이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김장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무향이 가득한 공간, 정갈하게 정리된 연장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만드시던 작은 목각 인형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제가 어릴 적 시골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늘 무언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죠. 할아버지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제가 찾던 곳일지도 모른다고. 직장 생활과 프리랜서를 병행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광고회사에 입사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늘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방을 보여주실 때 2층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빌딩 숲이 보이면서도 가까이에는 마당에 감나무와 이웃집에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와 시골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짐을 들고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에서 벗어나 이 조용한 동네에서의 삶. 나무를 다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는 여유로움. 어쩌면 이곳에서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서희 씨가 이사 온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쓰던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 씨는 출근 준비를 말끔하게 마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분명 낯선 공간에서의 첫 아침이라 긴장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요. 젊다고 걸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 말에 서희 씨는 수줍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된장국 맛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희 씨는 출근을 했고 저는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나무를 깎으면서도 자꾸 저녁에 무엇을 해먹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문득문득 서희 씨가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 씨는 퇴근길에 작은 화분을 사왔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올려두면 예쁘겠다며 매미는 모습이 마치 손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화분을 두기 전에 작은 받침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희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가 나무를 고르고 재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서희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오늘 만든 목공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서희 씨는 제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궁금해했고 작은 목공품을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쓰는 연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더니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며 기록하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서희 씨는 특히 제가 만드는 목각 인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보다가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새롭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칼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에 상처도 나고 실수도 많았지만 서희 씨는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작업실에 들러 조금씩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서희 씨도 제법 나무를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완성했을 때의 그 기쁜 표정은 마치 제가 처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나무를 매만지며 웃는 서희 씨의 모습에서 도시의 삶에 지쳐있던 그림자가 조금씩 꺾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나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느새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나무결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저녁 무렵의 작업실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희 씨는 이제 퇴근 후면 어김없이 작업실로 찾아왔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목공일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희 씨는 작은 반지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죠. 문득 서희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받아요. 목공일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나무를 서두르면 실수하듯이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희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를 다루면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희 씨는 이제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저도 서희 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희 씨가 스마트폰으로 제 작품들을 찍어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진 찍어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점차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목각 인형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희 씨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을 살려 각 인형의 이름과 이야기를 붙여주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우체부 인형, 꿈나무 선생님 인형 같은 식이었죠. 단순한 나무 인형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되었습니다. 서희 씨는 또 컴퓨터로 장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 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엑셀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첩에 가득하던 주문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니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서희 씨는 제가 고르는 재료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메모했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법, 나물 무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내에게 배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서희 씨도 저에게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스타라는 서양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매콤한 로제 파스타는 이제 우리 집 단골 메뉴가 되었죠. 점점 서희 씨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야근이 줄어들었다고 했고 주말에도 더 이상 잠만 자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업실에서 목공일을 하거나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서희 씨와 함께하는 식사가 기다려졌고 작업실에서도 더 많은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희 씨가 제안한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들을 만들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건 어쩌면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무를 통해 삶의 여유를 알려주었다면 서희 씨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 되어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온 서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통 가구 브랜드의 광고를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할아버지와 함께 목공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손으로 만든다는 것의 가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해가는 과정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요. 서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광고들이 모두 빠른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었다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통 가구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기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날부터 서희 씨는 더욱 열심히 목공일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취미가 아닌 일과 연결된 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의 종류와 특성, 도구의 사용법부터 가구 제작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희 씨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희 씨가 제 작업 과정을 촬영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의 결을 따라 깎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도구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구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곧 광고 기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서희 씨는 장인의 손길이 들어간 가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시간과 정성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서희 씨가 만든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영상 속에는 젊은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된 가구 옆에 앉아있는 노장인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가구에는 이야기가 담깁니다. 나무를 고르고 깎고 다듬는 과정 하나하나에 장인의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렇게 완성된 가구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광고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올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해온 제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서희 씨의 광고는 회사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서희 씨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희 씨는 회사에서 전통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주로 맡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와 상의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거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광고인과 나이든 목수가 만나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희 씨가 평소보다 일찍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지하게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은 취미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희 씨는 지난 몇 달간 회사 일과 목공 일을 병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를 만들면서도 자꾸 나무 냄새가 그립고 퇴근 후에는 작업실이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만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희 씨의 눈빛에서 제가 젊었을 때 처음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수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무의 종류와 특성을 배우고 각각의 도구 사용법을 상세히 익혔습니다. 서희 씨는 퇴근 후에도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연습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나무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랍장을 만들 때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서랍이 잘 맞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서랍장을 보며 서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가구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남은 시간은 목공 수업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서희 씨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전통공예 관련 프로젝트는 계속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희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작업실에 한켠에 작은 목공 교실을 열면 어떨까 하고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목공 클래스를 열어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희 씨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첫 목공 교실이 열린 날, 5명의 수강생이 찾아왔습니다. 서희 씨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나무의 특성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서희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처음 만져보는 나무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희 씨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뭉클해졌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제 일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혈연도 아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오랜 시간 자신의 나이테를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서희 씨가 퇴근 후 들고 온 서류 한 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해서 작은 목공방 겸 카페를 열 수 있다는 제안서였습니다.
동네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공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기술과 제 경험을 합치면 분명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희 씨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처음 작업실을 열 때의 설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 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1층은 목공 교실과 카페로, 2층은 전시 공간으로 꾸미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나이 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서희 씨의 앞날에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희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나무를 대하는 마음가짐, 일에 대한 자세, 삶을 바라보는 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희 씨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고, 저는 목공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갈 테이블과 의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서희 씨가 운영하던 주말 목공 교실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작은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희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작품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어? 할아버지 작업실 구석구석을 뒤져서 찾았어요. 앨범에 있는 사진도 복원하고, 할아버지의 작품,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 옆에는 제가 써온 메모들과 스케치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는 그동안 제가 무심코 던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마음가짐, 도구를 고르는 법, 시간의 흐름을 읽는 방법까지.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장수 명장과 함께하는 목공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앞으로 진행될 강의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는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서희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이렇게 특별한 꿈으로 이어지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정말 기대돼요. 그래, 나도 기대된다. 나무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키워가자꾸나. 서희 씨의 미소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또 다른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희 씨가 운영하는 목공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작업실까지 들립니다. 나무를 처음 만지는 사람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생기롭게 들립니다. 나무꿈 공방이라는 이름의 우리 공간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목공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평일에는 카페에서 나무향 가득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2층의 전시 공간은 신진 목공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희 씨는 이제 광고회사 일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대신 SNS로 공방을 알리고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일을 맡고 있죠. 제가 가르친 목공 기술과 그녀가 가진 현대적 감각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희 씨의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서희 씨의 근황을 보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서희 씨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어머니도 분명 흐뭇해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마당을 쓸고 작업실을 정리합니다. 나무 손질하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저는 서희 씨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새로운 기술들을 알게 되면서 제 세계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희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보자고 말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전혀 다른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 함께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빗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희 씨는 치열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았고, 저는 외로운 노년의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공방을 찾는 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일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요. 나무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80이 넘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30이 넘은 서희 씨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작업실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희 씨는 오늘도 수강생들에게 나무의 결을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겠지요. 저는 이 순간이 참 감사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 써져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